안녕하세요. 보nen자 시사TV 보nen자입니다. 지난번에 예상은 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 8명에도 구형이 있었습니다. 김영현은 무기징역, 노상호는 30년, 전 경찰청장 조지호는 20년, 서울청장 김봉식은 15년,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는 12년, 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영군에는 10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는 10년이 구형됐어요. 총 8명의 피고에 대해서 모두 구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이번 내란은 국민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전두환 등의 예를 들면서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특검보는 내란 범행의 궁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윤석열은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질타를 하면서 이건 이제 감형 사유가 없다,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 근데 뭐 이걸 사형 폐지 실질국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사형 폐지 실질국이지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잖아. 양형 참작의 이유가 없어. 사유가 없어서 중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판결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죠. 국민 눈높이는 윤석열이 당연히 사형을 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위원의 성정상 여기 소송 지휘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죠. 너무 소심하고 이 사람의 성정상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판결할 것 같아요. 피고 윤석열 사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100% 저희 잘못이에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뒤에 있는 거 빠뜨렸네요.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국가죠. 실질적으로 사형제 사실상 폐지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사형을 뭐 선고해도 집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5,200만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엄청난 피해를 줬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요. 우리 국민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헬기 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연상된다. 그리고 계엄군이 이렇게 국회에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이 굉장히 무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유능해 갖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건 윤석열이 만약에 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 장기 집권으로 갈 거고 그러면 수십 년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사상자가 속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정말 그때 국회로 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많았죠. 5.18 민주항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한 사상자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윤회했고 또 5.18 민주화 항쟁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의해서 군인들에 대한 그 완벽한 제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군인 집단에 대한 제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그 검찰 쿠데타, 검찰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김영삼 정권 때 하나의 척결을 시작으로 군인들이 다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아주 그 강력하게 집행을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또 일어나지 않은 측면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군인들이 뭐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하위에 있는 그런 계급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실천을 했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처럼 혹시 압니까? 그 유엔의 어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겠다. 이 사형제 폐지국가는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하고 우리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 때 5년간 집행을 안 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10년간 집행을 안 하니까 10년간 사형제가 있더라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지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아, 나는 유엔 안 따를 거야. 그냥 뭐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으니까 집행할래. 그리고 집행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면 윤석열이 매일 내일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려움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맞먹는 그 형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위원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서 직위원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사실 무슨 특검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무기징역이냐, 사형을 구형해야지. 이래서 아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 같은데, 주기현이 아무리 성정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 같더라도 국민들이 계속 압박을 하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오늘 어저께죠. 그 13일 날 출국을 하면서 이번에 입법 예고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최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최대 피해자가 막 직접 뭐 칼을 막 휘두르면서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면 이거 마치 그 윤석열처럼 깡패 짓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좀 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검찰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가중되니까 내 참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저는 의사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저는 여기에 큰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법률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압축적으로 이번 그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예고안이 왜 바꿔져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우리의 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입법 예고안을 보면서 그 검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와 이거 기가 막히다, 누가 이거 기획했는지 머리 진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입법 예고안을 보면 검찰주의자들을 위한 최대의 시나리오, 우리 그 검찰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랬죠. 일단 이번 입법 예고안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법안이 검찰주의자들이 왜 머리가 좋다고 하는지, 우리는 왜 이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하고 수사를 검찰에서 분리시킨다고 했는데, 검찰 특수부가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되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두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합치기만 하면, 아니면 안 합쳐도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 두 개나 하는 거나 다름없어. 왜? 검찰의 명칭만 바꾼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사법관은 말 그대로 뭐 법률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검찰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그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뭐 검찰 그 임용하는 사람들 중에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다음 로스쿨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사법관을 유지한다면 검찰이 그대로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검찰이 이 중수청을 이렇게 만들 때 수사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가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경찰 위주로 해서 중수청을 구성하면 됩니다. 사실 경찰 중에서 능력 있고 수사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란 걸 만들면 아마 열심히 경찰은 수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꼭 굳이 올라오고 그럽니까? 검찰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공소청에 검찰이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로 로스쿨에서 충원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공소청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중수청에다가 다시 검찰을 박아 넣는, 검찰 특수부를 박아 넣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뭐 여기에 지금 수사 그 기능을 갖다가 더 확대하는 거, 뭐 2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거,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전부 경찰로 구성된다면 그 사람들이 뭐 9개로 수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뭐 전체 수사를 했는데 9개로 수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단지 검찰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2개가 아니라 9개로 수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사법관을 만들어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완전한 꼼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꼼수는 뭐냐? 지금 검찰이 자기들의 수사권을 유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번에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폐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폐지 안 하고 이걸 4월 달로 연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4월 달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6월 달 지선 2달 전이에요. 이런 큰 이벤트가 나오면 당에서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정상 10월 달에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결국 이렇게 돼서 검찰 개혁이 자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검찰총장의 명칭과 공소청의 명칭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명칭에 대한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헌법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뭐 그게 다수든 소수든 그런 견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이름을 이번에 바꾸지 않고 공소청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소청은 그대로 이름을 공소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공소청도 위헌심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청 자체를 갖다가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그 문화 개방을 하면서 또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자기의 왕을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천황. 근데 이제 우리는 일왕이라 그러잖아요. 일왕.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설 같은 걸 하다 보면 일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천황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말로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몇 마디 하는 거 갖고 무슨 돈이 드냐 뭐가 드냐. 그런 말을 갖다가 한마디 천황해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의 안목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가. 실제로 일본 문화를 개방했는데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가 완전히 일본 문화에 잠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류가 일본에 퍼지게 돼서 지금 K컬처가 K팝이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받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일본 문화 개방 때문에 그 연사마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끈 시작이 된 거예요. 2003년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이 2002년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작은 것은 주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받는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칭은 그냥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총장, 그래 검찰총장 하죠 뭐. 그리고 공소청이 아니라 위헌시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검찰청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단지 검찰청 그대로 두고 공소 기능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수청에는 수사 기능만 유지하는데 이원화하지 않고 경찰 경력자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중수청장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출신, 뭐 검찰 출신 다 중수청장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공소와 수사는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중수청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공소청 밑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등하게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중수청은 공소청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검찰청, 검찰청과 중수청 이렇게 이름 주고 검찰청장청이니까 검찰총장. 나중에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공수청으로 바꾸더라도 헌법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검찰청장, 뭐 검찰청이면 검찰청장이라 그래야 되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것도 헌법 개정하면 공소청장으로 바꾸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헌법 개정 전까지는 공소청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검찰청, 검찰총장. 그 대신 공소하고 그러니까 기소하고 수사는 완전히 분리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사태의 그 핵심이 검찰주의자들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다. 누가 만들었는지 머리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드렸지만 근저에 정의감이 없이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꼼수를 만드는 것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근데 잔머리가 아니라 이제 동물을 비유하는 머리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아주 속된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욕을 못하니까 잔, 디귿, 기역, 리을을 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머리를 순환시키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성공단, 북한의 아주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 거기 개성하고 금강산에 북한의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그걸 몇 킬로 뒤로 물리면서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만들어서 그 군대를 갖다 뒤로 밀었잖아요. 이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엄청난 정책인 거예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엄청난 생각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김영삼 정권 때 옛날 심야토론이라는 게 KBS에 있었는데, 심야토론 KBS 하면 김영삼 정권 때는 뭐 핵싸움, 핵무기를 만들고 뭐 핵전쟁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가 전쟁이 뭐 핵전쟁, 뭐 북한이 핵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핵전쟁이라는 의미 있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감행할 것이다. 지금 뭐 이 베네수엘라 침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완전히 퍼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94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 못 했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인들이 전부 철수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전쟁의 기운이 있었어요.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실 정말 지금 그 국힘 같은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할 텐데, 김영삼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을 갖다가 이 북한에 이렇게 대사로 파견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이렇게 대화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토대를 만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의 정적이 되는 김영삼에게 이렇게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이 노력, 이런 게 참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긴장이 막 고조되고 이랬는데, 그때 심야 토론 같은 걸 보면 공은 뭐 북한에 넘어갔다 맨날 이딴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북한이 하는 대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등장해서 햇볕 정책을 하면서 과감하게 줄 건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걸 갖다 뭐 퍼주기 어떤 연락인데, 참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군대를 뒤로 물르니까 얼마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먹고 살았던, 지금 아직도 지금 반도체로 지금 삼성이나 SK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인프라가 되는 IT.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갖다가 그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쓸 수 있는 IT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이 나오니까 거기에도 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30년 이상의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IT 인프라를 구축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 문화를 과감하게, 일본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일본 문화를 자꾸 차단만 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개방을 하니까 오히려 그때 그 배용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한류 문화에 그냥 그 드라마를 그뭐 연사마 그러면서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가 돼서 한류가 그때 최초로 확산됐던 거죠. 그 전에 뭐 조용필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한류가 확산되겠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류가 확산되면서 지금의 K컬처의 기반을 마련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머리가 진짜 머리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이건 잔머리를 잘 굴리는 거다.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설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지금
민정수석인 봉욱이라는 사람인데, 봉욱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이 안 됐죠. 그 윤석열하고 봉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러는데, 봉욱은 끝까지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이는 검찰 개혁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안 내냐 그 검찰 개혁 한다면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확실합니다 막 이랬다가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집권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기꾼이에요. 윤석열이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봉욱이라는 사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바꿨을까?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 입법안을 보면, 이게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했다 그러지만, 민정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번 그 개혁안에 봉욱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검찰주의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없애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 지금 형사사건은 90% 이상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 이상 경찰만 수사를 하고, 뭐, 혹시 보안 수사를 해야 될 때도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아요. 보안 수사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게 90% 이상의, 아마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완전히 정착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법률적으로 확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갑니까, 이게? 이게 검찰주의자들의 완전한 논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문제되는 거는 형사사건은 거의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그럼 문제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어떤 정적이 있다 그러면은, 사건이 있으면, 김병기 사건이나 뭐 강선우 사건이나 사건이 딱 드러나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없어요. 근데 사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그런 범법자들에게 증언을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연어 술 파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맞춰요. 그래서 딱 증언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셋업, 이런 사건을 만드는 게 검찰의 지금 직접 수사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 사건을 왜 만듭니까, 검찰이?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해도 전혀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호도하고 있어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검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레퍼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다른 장관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거의 가장 이번 그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핵심은 봉욱이다. 봉욱은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임을 반드시 이 시점에 해야 되냐면, 지금 6월달 지선이 있죠. 지금 내란을 척결하고 싶은 지지 세력들은 지금 믿을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사실 중도 보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찍을 정당이 없어요. 무슨 뭐 국힘을 찍겠습니까? 개혁정당을 찍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역할까지 해주기를 바라면서 민주당이 내란을 완전히 척결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말이죠, 너무 복잡하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지러워요. 지금 내가 이번에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잖아요. 중수청에 검찰의 특수부를 이식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어, 그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분리시키는 이원화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지 않고 미루는 게 이 검찰개혁을 연기시키려는 의도다. 그다음에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살려놓고 검찰총장을 이렇게 이름은 또 검찰총장을 유지시키는 이런 것이 위헌 논란을 야기시키는 꼼수다. 이렇게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거를 하려면 이렇게 좀 심플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 지선 또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란 척결이죠. 지금 윤석열이 아주 도와주고 있어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무식한 짓이고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조용해요. 이거는 계속 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 계속 하라고. 사실 이건 민주당 선거운동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윤석열이 저딴 플레이를 하고 어쩌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저렇게 하면 중도 보수 중에 절대로 저런 사람들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짓고 나면 다시 저 짓을 할 거니까. 아, 이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보안 사항인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건 계속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선, 총선, 대선까지 우리 끊임없는 캐치프레이즈는 내란 극복이에요.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내란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란 극복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검찰개혁.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게 가능할 텐데.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 세력이 선거장에 가가지고 그냥 바로 이게 무조건 찍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선거 국힘이나 뭐 다른 정당을 찍을 수는 없어도 선거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좌와 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 레드 팀하고 이 와치독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분열주의라고 생각하고 막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분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내란 극복, 내란 척결, 검찰 개혁 이런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만 놓고 거기에 맞게 이재명 정부의 구성원들과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맞는 인물이 들어가야 되고 정책이 거기에 맞게 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란 척결을 위해서 이혜훈이 적절한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윤 어게인 하면서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게 말 몇 마디의 사과로 그 과거의 이런 행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들이 선뜻 지금 이혜훈이가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거기 이재명 정부에 지지하는 입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런 거는. 또 이혜원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봉욱처럼 말이죠. 홍남기 사례처럼 돈이 있는데도 그때 53조가 분명히 추가 세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차 국민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국민 전체에게 지급할 걸 갖다가 전체에 지급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53조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이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혜은이에요. 이혜은이 이런 역할을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홍남기에 지금 사례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봉욱을 보면 이혜은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우리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을 위해서 이혜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저희 역할을 못해서 내란이 조기에 이 완성되지 못하는 역할을 못하는 걸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봉욱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달 지선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구성원들이 이 두 가지 내란 극복과 검찰 개혁,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젠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건 선거는 좀 심플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젠다에 부합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정책이 거기에 맞게 이런 입법이라든지 정책이 채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봉욱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그리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청문회는 지켜보겠지만 뻔합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도 장관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2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거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 완전히 철회돼야 된다. 이런 잔머리들이 완전히 깔려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검찰주의자들의 꼼수입니다. 이 잔머리예요, 잔머리. 여기에 우리가 뭐 훤히 보입니다. 이 검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게 절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이 사람들 퇴직하는 거 보면 거기에 무슨 댓글 이게 달린 것 같고 그걸 갖고 무슨 상패 같은 거 만들어서 이 댓글을 누가 1번으로 다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눈치 보고 뭐 이런데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린 게 영예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뭐 그 상패가 기념패 같은 데다 딱 그걸 실어준답니다.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뭐 고등학교 때 조금 그 찍기 잘해가지고 머리 그때 외우기 좀 암기 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지고 또 사법고시 패스한 걸로 평생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머리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창의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 입법 예고안을 보면서 이 봉욱 같은 그런 민정수석은 반드시 지금 해임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어,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누구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저에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